차가운 금속과 희미한 유화 물감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 한유진은 거대한 캔버스 앞에 서 있었다. 갤러리 모멘텀의 개관,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획전. 공명하는 경계의 설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조명기사가 쏘아 올린 빛한 줄기가 조각상의 그림자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그림자가 뒤편에 걸린 추상화의 색감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혹은 조화되는지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갤러리는 단순히 그림을 거는 공간이 아니었다. 각각의 작품이 고유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무대여야 했다. 유진 애씨, 3번 스팟 조명 각도를 5도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조각상의 질감이 너무 날카롭게 부각되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간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거대한 공간은 서서히 생명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한유진, 업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마이더스의 손과 동의어였다. 무명의 작가를 발굴해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고 잊혀진 거장에게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그녀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것은 단순히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낳은 결과였다. 그때 갤러리의 무거운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익숙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잘 다려진 최고급 수트와 은은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자기야, 일에 빠져있는 모습은 언제 봐도 프로페셔널하네. 강태민이었다. 유신건설의 후계자이자 곧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얼굴. 누구에게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스태프들 사이에서 부러움 섞인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서울 사교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커플. 재벌 3세와 능력 있는 아트 디렉터의 조합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태민 씨, 어떻게 왔어요? 바쁘다고 들었는데. 우리 유진이 얼굴 보려고 시간 냈지? 이번 전시. 준비는 잘 돼가 언론에서 관심이 대단하던데. 그는 갤러리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작품 하나하나에 머물렀지만 유진은 그 눈빛에서 진정한 감흥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작품의 미학적 가치가 아닌 그것이 지닌 가격표와 화가의 명성, 그리고 이 전시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응? 거의 마무리 단계야. 이번엔 특히 신경을 많이 썼어. 신진 작가들의 에너지가 아주 좋거든. 훌륭해. 우리 유신 VIP 고객들을 위한 프리뷰 파티도 성대하게 준비해야겠어. 자기의 안목이 곧 나의 안목이 되는 거니까.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유진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자기의 안목이 나의 안목이 된다. 그녀의 모든 성취와 노력이 결국 강태민의 아내라는 타이틀 아래 종속되는 듯한 느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서 벗어나 작품 하나를 가리켰다. 이 작품 좀 봐요. 김서아 작가의 내면의 심연이라는 작품인데 거친 붓터치 속에 인간의 불안과 욕망을 담아냈어. 정말 강렬하지 않아요? 태미는 잠시 그림을 쳐다보더니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어둡고 복잡하네. 이런 건 대중들이 좋아할까? 우리 집 거실에는 좀 더 밝고 화사한 그림이 어울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 꽃그림처럼. 그가 가리킨 것은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가의 평범한 정물화였다. 유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이번 전시의 핵심으로 꼽은 작품과 그저 구색 맞추기로 걸어둔 작품을 그는 같은 선상에 놓고 있었다. 이것이 그와 그녀의 넘을 수 없는 간극이었다. 그녀에게 예술은 영혼의 탐구였지만 그에게 예술은 신분 상승을 위한 액세서리이거나 안전한 투자처일 뿐이었다. 그것도 좋은 작품이죠. 유진은 짧게 대답하며 화제를 돌렸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태미는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만 가봐야겠어. 저녁에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전화할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가 떠나자 갤러리의 공기가 다시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유진은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완벽한 남자. 완벽한 배경.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래.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공허하고 차가운 것일까? 그녀는 다시 김서아 작가의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검고 푸른 물감들이 뒤엉켜 폭풍 우 치는 바다처럼 보이는 캔버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보았다. 잔잔한 수면 아래 소용돌이치는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갈망과 불안. 그날 밤 유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 그녀는 익숙하지만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미완성의 건축 모형과 설계 도면들이 흩어져 있는 곳. 종이와 나무, 흙의 냄새가 났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공간 안은 오직 달빛만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다. 강태민과는 전혀 다른 남자.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담은 듯 깊고 고요한 눈빛. 편안한 셔츠 차림에도 숨길 수 없는 단단한 몸의 선. 강지훈이었다. 태민의 동생. 그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것이 전부인 남자. 언제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거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맴돌던 남자. 꿈속에서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연필과 칼에 굳은 살이 박인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손이었다. 태민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손과는 감촉부터가 달랐다. 그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저항할 수 없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눈이 그녀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비난도, 판단도 없었다. 오직 이해와 연민, 그리고 숨막히는 열망만이 가득했다. 누나,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호칭. 그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온몸의 신경이 그의 목소리 하나에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이 다가왔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곧이어 느껴지는 입술의 감촉은 폭풍처럼 거칠지도 계산적으로 부드럽지도 않았다. 그것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절실하고 애틋하게 그녀의 모든 갈증을 적셨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다. 그녀의 목덜미를 감싼 그의 손, 그녀의 허리를 휘감는 그의 팔,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은 듯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공간을 채웠다. 유진은 태민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억눌려 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고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몸은 단단했고 그의 향기는 짙었다. 이성과 죄책감은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직 본능만이 남아 서로를 갈망하고 탐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일었다. 그녀의 옷이 스르르 벗겨져 나가는 것도, 그의 단단한 가슴에 맨살이 닿는 것도 꿈속에서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영혼의 이끌림이었다. 두 개의 몸은 설계도면 위에서 하나로 얽혔다. 창조와 미완의 공간 속에서. 그들은 가장 원초적이고 완전한 결합을 이루었다. 유진은 고통스러운 환희에 찬 신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쾌락을 넘어선 구원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듯한 느낌. 절정의 순간, 그의 깊은 눈이 다시 한번 그녀를 담았다. 그 눈 속에서 유진은 경멸이나 욕정이 아닌 부서질 듯한 무언가를 소중히 다루는 경건함마저 보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애틋하고 간절하게. 유진 씨. 흡. 한유진은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갈빗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방 안은 익숙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꿈속의 공간을 헤매고 있었다. 코끝에는 아직도 종이와 흙의 냄새가 맴도는 듯했고 입술에는 그의 천이, 피부에는 그의 손길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다.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뒤엉켜 있던 이 몸이 너무나도 낯설고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그 수치심보다 더 큰 것은 혼란과 충격이었다. 강지훈, 왜 하필 그였을까? 단지 몇 번의 만남, 몇 마디의 대화가 전부인 남자. 형의 빛에 가려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남자. 그런데 왜 꿈속에 그는 이토록 강렬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는가? 그 꿈은 단순한 욕망의 분출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현실의 태민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깊은 교감과 이해가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주 선명하고 아주 위험한 균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지독한 불면의 밤을 보낸 후였다. 알람이 울리기 한참 전부터 깨어 있었지만 벨벳처럼 무거운 꿈의 잔상에 짓눌려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의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종이와 흙먼지가 뒤섞인 그의 작업실 냄새,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던 그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태민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영혼까지 뒤흔드는 듯한 격렬한 쾌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샤워기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어젯밤의 열기를 식혀주길 바라며 피부를 세게 문질렀다. 하지만 그럴수록 꿈속의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다. 마치 그녀의 몸이 그 기억을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한 것처럼. 마이쳤어. 한유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다. 평소에 차분하고 통제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혼란과 미세한 죄책감, 그리고 정체 모를 기대감이 뒤섞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강태민이었다. 오늘 저녁 7시 본가에서 식사. 잊지 않았지. 아버지께서 자기 보고 싶어 하시네. 제일 예쁜 옷으로 입고 와. 문자 메시지는 간결하고 일방적이었다.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내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완벽하게 꾸미고 오라는 명령이 숨어 있었다. 유진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그의 메시지가 오늘은 유난히 차갑고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꿈 때문일까? 아니면 꿈이 그녀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것일까? 그날 오후 내내 유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스태프에게 지시를 내리다가도 문득 멍해졌고 서류에 서명을 하다가도 손을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왜 하필 그녀의 꿈에 나타났을까? 형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던 남자. 늘 말이 없고 무리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던 사람. 어쩌면 그 침묵 속에 더 많은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녁 6시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한 강태민의 본가는 성채와도 같았다. 높은 담장과 잘 가꾸어진 정원, 고풍스러운 대문은 강씨 일가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유진은 태민의 팔짱을 낀 채 안으로 들어섰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거실에는 태민의 아버지인 강만철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먼저 와있던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여서 오네어라, 유진아. 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마치 값비싼 상품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유진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강지훈. 그는 심플한 회색 니트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형과 아버지 사이에서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이질적이었다. 그가 유진을 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눈이 마주친 찰나. 유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꿈속에서 그녀를 뜨겁게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 하지만 현실의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식사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최고급 식기와 값비싼 와인, 화려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지만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강 회장이었다. 태민이, 이번 M&A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언론에서 말이 많던데.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제 손안에 있습니다. 다음 주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겁니다. 태민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회사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유진과 태민의 어머니, 그리고 지우는 그들의 대화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다. 유진은 이것이 이 집안의 방식임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후계자인 강태민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든든하구나. 그런데 지훈이, 내 사무실은 요즘 어떠냐? 아직도 그 돈 안 되는 설계 나부랭이나 붙잡고 있는 거냐? 강 회장의 날카로운 화살이 갑자기 지훈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자단의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밥은 먹고 다니고 태민이 봐라. 내 형은 그룹의 미래를 짊어지고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너는 고작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으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버지, 그만하시죠? 태민이 끼어들었다. 마치 동생을 위하는 척했지만 그의 입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지훈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 회사 연말 보너스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겠지만 예술가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욕적인 말이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유진은 보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가 주먹을 꽉 쥐는 것을. 꿈속에서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던 바로 그 손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이 고개를 들어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이게 바로 나의 현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유진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자리에서 그를 꺼내주고 싶었다. 위로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당신의 세계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일까? 그녀는 약혼자의 동생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유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걷던 그녀는 정원으로 통하는 발코니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밤 공기를 쐬고 싶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나와 있던 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꿈에 당신이 나왔다고. 그래서 온종일 당신 생각만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답답하죠?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네, 이 집 말입니다. 공기마저 무겁고 모든 게 가짜 같고 한유진 씨 같은 분이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그녀를 유진 씨라고 불렀다. 꿈속에 그가 불렀던 다정한 호칭과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비슷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강태민의 약혼녀가 아닌 한유진이라는 한 명의 개인으로 보고 있었다. 그런 말, 태민 씨가 들으면 서운해하겠네요. 형은 진실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옆모습은 조각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아까 식사 자리에서 괜찮았어요?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시선을 다시 야경으로 돌렸다. 늘 있는 일입니다.
익숙해요. 아무도 내 세계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 해해요? 유진의 입에서 진심이 흘러나왔다. 저도 제 일을 그저 태민 씨의 체면을 세워주는 좋은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예술의 가치를 가격으로만 매기는 사람들. 그 말에 지훈이 처음으로 제대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놀라움과 어쩌면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형은 좋은 사람인가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약혼자에 대해 동생이 묻고 있었다. 네, 물론이죠.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아는 강태민은 야망 있고 능력 있고 때로는 다정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데 능숙했다. 유진의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람이 가네요. 들러가시죠? 그가 먼저 몸을 돌렸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뒤따라 들어갔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어떤 긴 시간보다 강렬한 교감이었다.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그와 그녀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태민이 약간 짜증 섞인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어디 갔다 이제 와. 한참 찾았잖아.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지훈이랑 같이 있었어. 그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복도에서 마주쳤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었다. 태민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유진과 지훈 사이를 번갈아 오가며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태민은 옆에서 계속해서 회사 이야기와 그들의 화려한 결혼식 계획에 대해 떠들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의 마지막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체념한 듯하면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했던 그 눈빛. 완벽하다고 믿었던 약혼자의 세계. 그 세계의 화려한 포장지를 벗겨내자 그 안에는 차가운 위선과 오만, 그리고 잔인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젯밤의 꿈은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사실은 늪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 늪의 반대편에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한 세계에 그녀의 영혼이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차가운 차창에 이마를 기댔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강씨 집안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 며칠 동안 유진은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겪는 사람처럼 멍하게 보냈다. 그녀의 몸은 갤러리 모멘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온통 발코니에서의 짧은 대화와 그보다 더 강렬했던 꿈속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지훈. 그 이름 석자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고요한 눈빛, 상처받은 듯한 미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위태로운 고집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는 이 비정상적인 끌림을 이성으로 눌러야만 했다. 그는 약혼자의 동생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다. 하지만 그를 향한 궁금증은 억누를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 그의 세계가 궁금했다. 형과 아버지가 돈 안 되는 나부랭이라고 폄하하는 그의 일이 그의 꿈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다. 그러던 중 기회는 우연을 가장하여 찾아왔다. 전시의 마지막 섹션인 미디어 아트. 공간이 문제였다. 영상과 사운드가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공간인데 기존의 평면적인 벽과 조명만으로는 작가의 의도를 온전히 살리기가 어려웠다. 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공간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게 하자. 관객이 작품 속을 거닐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건축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강지훈. 그녀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건 공적인 일이다. 전시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뿐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것이 강지훈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그의 건축사무소 공간의 시약으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유진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낯선 동네에 차를 세웠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이 아닌 오래된 공장과 개성 있는 공방들이 공존하는 성수동의 한적한 골목이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의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을 법한 곳이었다.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오르자 거친 질감의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나타났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편안한 작업복 차림의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한유진 씨, 여긴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강지훈 씨,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선 들어오시죠. 그가 몸을 비키자 유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건축 모형과 설계 도면들, 벽을 가득 메운 책과 자료들, 한쪽 구석에 놓인 제도판과 컴퓨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꿈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그녀를 덮쳐왔다. 코끝을 스치는 짙은 나무와 종이 냄새는 그녀의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자극했다. 유진은 현기증을 느끼며 잠시 벽을 짚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걱정스러운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네,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워서. 여기 앉으세요. 뭘 좀 마시겠어요? 커피. 그는 그녀를 낡았지만 편안해 보이는 가죽 소파로 안내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익숙하게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자 유진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태민의 사무실처럼 과시적인 화려함은 없었지만 공간 구석구석에 그의 손길과 철학이 묻어 있었다. 빛이 들어오는 각도까지 계산한 듯한 창의 배치, 거칠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소재의 사용. 이 공간 자체가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건네받으며 유진은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갤러리의 미디어 아트 섹션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공간 재구성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지훈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경계심과 의아함은 사라지고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흥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래서 단순한 파티션 설치가 아니라 관객의 동선 자체를 유도하면서 공간의 깊이감과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건축적 해법이 필요해요. 매치 빛과 그림자로 시를 쓰는 것과 같은 작업이겠군요. 지훈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완벽한 이해였다. 유진은 전율했다. 그녀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그는 단번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예술과 건축의 경계, 공간이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 미니멀리즘과 해체주의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케치북을 가져와서는 유진의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현해냈다. 그의 손에서 연필이 움직일 때마다 유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막연한 그림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의 손, 꿈속에서 그녀의 몸을 더듬던 바로 그 손이 지금은 새하얀 종이 위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다. 유진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일에 몰두할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다. 세상의 편견과 모리에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장인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이쪽 벽면에는 가변형 루버를 설치해서
시간대별로 들어오는 빛의 양과 각도를 조절하는 건 어떨까요? 영상의 분위기에 맞춰 공간의 표정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훌륭해요. 그리고 바닥의 재질을 다르게 해서 관객들이 무의식적으로 공간의 변화를 감지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경험까지 더하는 것. 완벽한 공감각적 설계가 되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완벽한 합을 이루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유진은 태민과는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지적인 희열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태민에게 그녀의 일은 그저 그의 배경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였지만 지훈에게 그녀는 영감을 주는 동등한 창작자였다. 이야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유진은 창밖이 어둑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녀가 시계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너무 오래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식사 자리에서 보았던 슬픔과 체념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순수한 열정으로 반짝이는 건축가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위험한 신호였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유진의 눈에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나무 조각상이 들어왔다. 유려한 곡선으로 얽혀있는 두 사람의 형상이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감정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이건 직접 만드신 건가요? 멋지네요. 그건 그냥 취미로 만들어 본 겁니다. 부끄럽네요. 지우는 당황하며 조각상을 치우려 했다.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에서 의외의 순수함을 발견했다. 밖으로 보이는 단단함 속에 섬세하고 여린 감성을 숨기고 있는 남자.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이었다. 사무실을 나와 체에 오르자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단순한 끌림이 아니었다. 존경심과 깊은 유대감,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그녀는 강지훈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갤러리 공간 문제로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물론 그 전문가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었다. 며칠 뒤, 유진이 갤러리에서 지훈과 함께 현장 실측을 하고 있을 때 예고 없이 강태민이 들이닥쳤다. 그는 설계 도면을 사이에 두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유진과 지훈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얼음장 같은 그의 목소리에 갤러리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민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유진이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태민의 시선은 오직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긴 눈빛이었다. 내가 물었잖아.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자기야? 설마 이 녀석한테 일을 맡긴 건 아니겠지. 그는 이 녀석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내가 전에 말했지. 전시 공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강지훈 건축가님께 정식으로 의뢰한 거야. 유진은 건축가님이라는 호칭을 또렷하게 발음하며 지훈의 편에 섰다. 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전문가 자기야. 장난에 서울에 널린 게 유명한 건축가들인데. 왜 하필이면 내 동생이야. 내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이 녀석이 뭘 할 줄 안다고. 강태민 씨.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지훈 씨는 실력 있는 건축가야. 당신이 함부로 폄하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건 내 전시이고 내 일이야. 파트너 선정은 디렉터인 내 고유 권한이고 그것은 유진이 태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첫 번째 순간이었다. 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유진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고작 저런 놈 때문에. 강태민의 차가운 분노는 폭풍처럼 갤러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대중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인내 가면을 바꿨었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에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약혼자의 미소가 걸렸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유진은 순간 방금 전에 살벌한 분위기가 환각이었나 싶을 정도였다. 알았어, 자기야. 자기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는 지훈을 향해 턱짓을 하며 말을 이었다.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다만 우리 유진이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흠집 내면 그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 명심하고. 그것은 격려를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유진의 결정을 존중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동시에 지훈에게는 실패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족쇄를 채웠다. 그리고 유진에게는 네가 고집부린 선택이니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유진은 그의 능수능란한 상황 장악력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두 사람 일 열심히 해. 난 가볼게. 태미는 유진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마치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가 떠나자 갤러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더 죄송합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저 때문에 괜히 한유진 씨까지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지훈 씨 잘못이 아니니까.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태민이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듯했다. 방금 전 그녀는 처음으로 태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아직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강태민의 교묘한 정신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과 지훈의 협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진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그녀를 서서히 고립시켰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다들 자기 칭찬이 자자하더라. 재벌가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저렇게 자기 일에 열심인 건 처음 본다고. 그런데 자기가 내 동생이랑 일하는 걸 알면 다들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동생한테 일감 몰아준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 뭐. 괜찮아. 내가 잘 설명하면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데 내가 감수해야지. 그의 말은 유진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선택이 나의 평판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었다. 갤러리에 찾아와서는 지훈이 설계한 구조물의 모형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좀 난해하네. 너무 실험적인 거이 아니야. 대중들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걸 좋아하는데 자기야. 혹시 사적인 감정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니지? 갤러리 디렉터로서의 한유진은 늘 냉철해채 샀는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자부심인 프로페셔널리즘을 교묘하게 공격했다. 그녀 스스로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정말 사적인 감정 때문에 지훈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전시 전체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밤마다 스스로에게 되묻게 했다. 최악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유진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난 우리가 한 팀이라고 생각했어. 모든 걸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데 자기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결정했지. 그것도 내 동생이랑.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마치 자기랑 나 사이에 지훈이가 끼어든 것 같은 기분이야. 그래도 괜찮아. 난 자기를 믿으니까. 그는 유진을 가해자로, 자신을 상처받은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얼음장 같은 한기를 느꼈다. 그의 조종은 너무나 정교해서 반박할수록 그녀만 속좁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말뿐만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다. 지훈의 설계에 맞춰 특별히 주문 제작해야 하는 강화 유리에
납품이 갑자기 일주일이나 지연되었다. 업체 측에서는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지만 시점이 너무나 공교로웠다. 유신건설의 막강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태민이 배후에서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갤러리 이사회에서도 갑자기 제동이 걸려왔다. 태민과 막역한 사이인 한 이사가 이번 미디어 아트 섹션의 리모델링 비용이 당초 예산을 초과한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예산안은 이미 통과된 사안이었지만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신진 건축가와의 협업이라는 점을 걸고 넘어지며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연이은 악재의 갤러리 내의 분위기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태프들은 유진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듯했고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유진과 지우는 사면촉에 몰렸다. 그날 밤 야근을 하던 유진과 지우는 텅 빈 갤러리에서 마주 앉았다. 지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후였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조명 설비를 맡기로 했던 팀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른 큰 프로젝트가 잡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핑계 같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단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내일 제가 다른 업체를 알아보죠.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유진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지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만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한유진 씨까지 위험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형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압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프로젝트. 형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아마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세계가 거대한 힘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듯했다. 그 무력감에 유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포기는 해요. 유진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이건 이제 지훈 씨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저의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누군가의 방해 때문에 내 일을, 내 자부심을 포기할 생각 없어요. 절대로.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굳이 형과 맞서면서까지. 지훈 씨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한 최고의 파트너예요. 그리고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더 이상 조종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 선택을 다른 사람이 흔들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태민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그녀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죄책감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동지애. 서로의 재능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직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애틋한 감정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방법은 찾으면 돼요. 조명팀도. 유리도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찾으면 돼요.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시간 안에 완성시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확신에 전염된 듯 지훈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마주섰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어둠이 내린 갤러리. 미완의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밖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작은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이제 깨달았다. 강태민의 그림자는 그녀를 삼키기 위해 드리워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짙은 어둠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한 빛이 무엇인지 비로소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눈앞의 남자. 강지훈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강태민이 던진 선전포고 이후 갤러리 모멘텀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하지만 한유진과 강지훈은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이자 누구보다 끈끈한 신뢰로 묶인 비공식적 동맹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아트 디렉터로서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전화를 돌렸다. 대기업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만한 뚝심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설득했고, 업계에서 실력으로는 최고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젊은 기술자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협상 테이블에서 불가능은 가능한 것이 되었다.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갤러리 공사가 아닙니다. 이건 서울의 아트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전입니다. 이 역사적인 도전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대기업의 눈치만 보는 수많은 업체 중 하나로 남으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진심과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발주가 취소되었던 강화 유리는 더 혁신적인 신소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통해 해결되었고, 조명팀은 연극 무대에서 천재라 불리는 젊은 감독과 그의 팀이 합류하면서 전화위복이 되었다. 유진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동안 지우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기존의 설계를 과감하게 수정하여 구하기 어려워진 자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고안했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창조적인 발상이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구조 계산을 다시 하고 수십 장의 도면을 새로 그렸다. 그의 손끝에서. 태민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프로젝트를 더욱 독창적이고 견고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갔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유진이 외부에서 길을 열면 지훈이 내부에서 그 길을 다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는지 알 수 있었다. 갤러리와 지훈의 작업실을 오가는 수많은 날들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 이상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늦은 밤, 텅 빈 갤러리에서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늦은 저녁으로 김밥을 먹곤 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유진이 문득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레고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거였습니다. 형은 제가 만든 걸 보고 늘 비웃었죠. 유치하다고. 그러고는 자기가 만든 완벽한 성을 보여주며 이게 진짜 건축이라고 했어요. 제 빌딩은 늘 형의 성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유진은 그 안에 담긴 오랜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미술관에 사는 게 꿈이었어요.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미술관에서 그림 속 주인공들과 대화하는 상상. 부모님은 제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셨죠. 큐레이터가 되겠다고 다 했을 때. 한동안 저를 없는 딸 취급하셨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핍과 꿈을 공유했다.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세계를 이해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다. 그 공감대는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도치 않은 접촉들이 늘어났다. 넓은 설계도면 위에서 의견을 나누다 손끝이 스치기도 하고 좁은 비계 위에서 구조물을 확인하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찔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지금은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훈의 작업실에서였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유진은 지훈이 취미로 만들었다는 나무 조각상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유독 눈에 띄는 작품이 하나 있었다. 날개가 부러진 새의 형상이었다. 한쪽 날개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있었지만 다른 쪽 날개는 힘없이 꺾여 있었다. 이건 좀 슬퍼 보이네요. 유진의 말에. 커피를 내리던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학교 졸업작품으로 설계했던 도서관 모델입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포트폴리오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유진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건축물보다 아름답고 독창적인 도서관의 설계도가 들어있었다. 빛을 책장으로 삼고 바람의 길을 복도로 만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경이로운 공간이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봐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편의 시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요? 지훈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다. 그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이 디자인으로 국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죠. 아버지께 처음으로 칭찬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태민이 형이 그 디자인을 보더니 아직 미숙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 유신건설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 프로젝트의 컨셉 디자인이라며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 디자인은 제 도서관 설계의 핵심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빛과 바람의 길이라는 제 컨셉을 교묘하게 바꾸고 더 상업적인 요소를 덧붙여서 아버지는 형의 발표를 보고 극찬하셨죠.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를 도둑맞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제게 말했죠. 내 아이디어는 어차피 서랍 속에서 썩어갈 뿐이지만 나는 이걸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다. 영광인 줄 알아라라고. 그날 이후 지훈은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포기했다. 아니, 두려워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형의 그늘에 가려지거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무력감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날개가 부러진 새는 바로 그 자신이었다. 유진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경쟁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하고 악랄한 폭력이었다. 그녀가 알던 강태민의 또 다른 얼굴. 아니, 어쩌면 이것이 그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지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느꼈던 태민의 미묘한 무시와 통제는 지훈이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태민이 왜 그토록 지훈을 폄하하고 두 사람의 협업을 방해하려 해태었는지. 그것은 지훈의 재능에 대한 뿌리 깊은 질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훈이 다시 날개를 펴고 세상 밖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던 것이다. 유진은 조용히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았다. 분노로 떨리던 그의 손을 그녀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이제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왜 우리가 이걸 끝까지 해내야 하는지. 지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체념 대신 희미한 희망의 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전시가 아니에요.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분노,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건 당신의 부러진 날개를 되찾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 거예요, 찰교. 이번에는 절대로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확실한 감정에 흔들리는 남녀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장 견고한 동맹이었다. 유진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 사라졌다. 이 싸움은 그녀의 일이 되었고 그의 상처는 그녀의 분노가 되었다. 강태민, 당신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절대로. 강지훈의 고백은 한유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불태워버리는 불꽃이 되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전시 하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섰다. 이것은 한 사람의 짓밟힌 영혼을 구하고 거대한 위성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다. 연민과 분노는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만들었다. 감정적인 대응은 강태민 같은 포식자에게는 먹잇감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치밀하고 더 냉정해져야 했다. 그녀는 갤러리 디렉터로서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기 시작했다. 큐레이터는 흩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서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방해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 위에 펼쳐놓고 그 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찾기 시작했다. 강화유리 납품을 지연시켰던 다원 글라스, 조명 설비를 갑자기 취소했던 루멘테크, 이사회에서 예산 문제를 걸고 넘어졌던 초의 이사.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세 가지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유신건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맺고 있다는 점. 유진은 먼저 다원글라스의 박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태민을 비난하는 대신 진심으로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표님, 혹시 무슨 어려움이라도 있으신지요? 저희 쪽 납품 문제 때문에 유신건설과의 관계에 영향이 갈까봐 걱정돼서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울 일이 있을지. 그녀의 접근 방식은 효과가 있었다. 박 대표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유진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다. 유신건설의 한 상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총수 일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있으니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만한 프로젝트는 잠시 보류하는 게 좋을 거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 상무는 바로 강태민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첫 번째 점이 연결되었다. 유진은 확신을 가지고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유신건설의 최근 몇 년간의 사업 보고서와 관련 기사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유신건설이 몇몇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법인들과 거액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이 유독 눈에 익었다. TMC 파트너스. 그 이름은 그녀가 태민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서류 봉투에 적혀있던 이름이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명백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유진은 위험한 결심을 했다. 며칠 뒤 그녀는 태민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결혼 준비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그의 서재에 들어서는데 성공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태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TMC 파트너스라고 적힌 서류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안에는 유신건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들이 TMC 파트너스를 통해 어떻게 세탁되고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자금의 일부는 해외의 비밀 계좌로 송금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최종 승인란에는 강태민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기록이었다. 그는 그룹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와의 결혼은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덮고 반듯한 후계자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찰칵, 찰칵. 소리 없는 카메라 셔터음이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그녀는 강태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쥐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서재를 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태민에게 할 말이 있다며 단둘이 만날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그들의 신혼집이 될 예정이었던 아직 가구가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아파트를 약속 장소로 정했다. 아무도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 태민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유진이 결국 자신에게 굴복하고 지훈과의 프로젝트를 포기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 자기야. 무슨 할 말 드디어 그 철없는 동생놈이랑 일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달았나. 그는 소파에 거만하게 걸터 앉으며 물었다. 유진은 그와 마주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TMC 파트너스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유신건설의 비자금, 해외 계좌, 로비 내역까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그가 서명한 서류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다.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맹수의 사나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나의 서재에 들어갔었어.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태민 씨, 당신의 후계자 자리도, 유신건설도, 모든 게 끝장날 텐데. 유진은 일부러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가 어떤 괴물인지. 그녀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다. 태민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잠시 후 그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어진 자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려는 자의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하하하 한유진.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그는 순식간에 유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짐승 같은 힘에 유진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래, 맞아 내가 했어. 그래서 뭐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처럼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애는 평생 이해 못할 일이지.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료, 나한테 넘겨. 그리고 조용히 내 아내가 돼. 그럼 모든 걸 용서해주지. 하지만 만약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그는 유진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한 사리를 담고 있었다. 내 커리어, 내 인생, 내가 전부 망가뜨려 버릴 거야. 이 바닥에서 2번 다시 발 못 붙이게 만들어주지. 그리고 네가 그토록 아끼는 내 동생, 강지훈, 그놈은 내가 어떻게 할까? 그는 유진의 턱을 아플 정도로 세게 쥐었다. 그놈의 작은 건축사무소.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 평생 재기하지 못하게.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네가 나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네가 가장 아끼는 놈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지. 모든 건 내 선택에 달렸어. 현명하게 생각해. 한유진, 그것은 회유나 협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파멸의 선고였다. 유진은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괴물의 턱 밑에 목을 내놓은 것과 같았다. 직접적인 대결은 자살 행위였다. 그에게는 그녀와 지훈을 파멸시킬 힘이 있었고 그는 그 힘을 사용하는 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을 것이었다. 태민은 유진을 놓아주고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다시 완벽한 후계자의 얼굴로 돌아온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유진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생각할 시간은 많이 주지 않겠어. 내일 저녁까지 결정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텅 빈 아파트를 나갔다. 혼자 남겨진 유진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이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결혼하려 했던 남자의 민낯,
하지만 그 극심한 공포의 밑바닥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옥이었다. 그래, 너는 나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너는 내가 공포에 질려 무릎 꿇을 거라고 믿겠지. 하지만 너는 틀렸어. 강태민, 나는 더 이상 네가 알던 한유진이 아니야. 너는 나를 파괴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싸워야 할 가장 분명한 이유를 주었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강태민이 떠나간 텅 빈 아파트에서 한유진은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공포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지옥의 가장 밑바닥을 보고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았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괴물의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정면 대결은 파멸일 뿐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의 눈을 속이고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꽂아야 한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그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실거렸다. 결정했나? 유진은 미리 연습한 대로 겁에 질린 목소리를 연기했다. 목소리를 가늘게 떨고 중간중간 숨을 삼키는 것까지 계산했다. 태민 씨, 내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지훈 씨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일부러 지훈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태민은 그녀의 굴복을 마음껏 즐기는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만족스러운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야, 진작 그랬어야지. 똑똑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가끔 멍청한 짓을 한단 말이야. 파일은 전부 삭제할게요. 원본도 찾아내서 없앨게요. 약속해요. 삭제, 아니, 소용없어. 내 손으로 직접 나한테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강지훈 그놈과의 계약도 오늘부로 파기해. 내 입으로 직접. 모든 스태프들 앞에서 발표해.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무능한 건축가를 고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알아들었어.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굴욕을 요구했다.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화장실로 달려가 위에까지 토해냈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사치일 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오늘의 굴욕을. 평생 잊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몇 배로 되갚아 주겠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약속대로 태민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던 사진 파일들을 그의 눈앞에서 삭제하고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넸다. 물론 그것은 복사본 중 하나일 뿐이었다. 원본 파일들은 이미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버와 제3의 인물의 이메일 계정으로 안전하게 옮겨진 후였다. 그리고 갤러리로 돌아온 그녀는 모든 스태프를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강지훈과의 협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넌착해. 최종 검토 결과. 강지훈 건축가의 디자인은 우리 갤러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예산 및 안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디렉터인 저의 불찰이 컸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치우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며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스태프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웅성거렸다. 유진의 결정을 지지하며 함께 밤을 새웠던 몇몇은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시선을 외면했다. 지금은 그들의 오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것이 모두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가장 힘든 것은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그의 작업실이 아닌 인적이 드문 한강의 공원에서였다.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마주선 지훈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유진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갤러리에서의 결정을 전했다.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감정은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었다. 결국 이렇게 됐군요. 저 때문에 한유진 씨의 커리어까지 망칠 뻔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유진은 다급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있는 손이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전략상 후퇴일 뿐이에요. 강태민. 그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함께 일하는 한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프로젝트를 망치는 건 물론이고 지훈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녀는 비자금 파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가 알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할 것이 뻔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비밀리에 움직여야 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협업은 끝난 것처럼 보여야 해요. 하지만 뒤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지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방법은 내가 찾을게요. 지훈 씨는 나를 믿고 하던 대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해줘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절대 나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아는 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새로 만든 이메일 계정뿐이에요. 모든 자료와 메시지는 암호화해서 주고받을 거고요.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오고 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담긴 흔들림 없는 결의를 그는 믿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위험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 한유진은 강태민에게 완벽하게 굴복한 약혼녀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사교 모임에 그림자처럼 동행했고 그의 말에 미소로 화답했다. 갤러리에서는 강지훈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건축가를 물색하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강태민은 완전히 방심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발길질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유진과 지우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우는 자신의 작업실을 폐쇄하고 도심 외곽에 버려진 창고에 새로운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유진은 믿을 수 있는 극소수의 스태프에게만 비밀을 공유하고 그들을 통해 자재를 조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모든 것은 새로운 건축가와의 비공개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위장되었다. 유진은 밤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비자금 파일을 분석하며 그의 돈 세탁 경로와 로비 대상을 추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파일을 단순한 협박용 카드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강태민이라는 괴물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하지만 섣불리 터뜨릴 수는 없었다. 유신건설의 수많은 무고한 직원들과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의 사업상 라이벌과 그에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그물망을 짜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유신건설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유진은 태민의 옆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약혼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축하와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다. 태민은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유진은 미소로 잔을 받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클러치백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최종 설계도 수정본, 확인 요망. 유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태민에게서 벗어났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그녀는 빠르게 이메일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지훈의 영혼이 담긴 완벽하게 구현된 공간의 모습이 3D 모델링으로 펼쳐져 있었다. 모든 역경을 딛고 피어난 기적 같은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완벽함. 계획대로 진행.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왔을 때 태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자기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방금 전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비밀 계획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주도권은 넘어왔다. 네가 만든 무대 위에서 너는 가장 화려하게 추락하게 될 거야. 강태민 전시 공명하는 경계에 오프닝 갈라가 열리는 밤. 갤러리 모멘텀은 서울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화려하게 빛났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 날카로운 안목의 미술 평론가들,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 그리고 값비싼 예술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컬렉터들로 거대한 공간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중심에는 한유진과 강태민이 있었다. 유진은 고요한 호수처럼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태민은 세상의 주인인 양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채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신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길들여진 약혼녀와 그녀가 자신의 뜻대로 재구성한 안전한 전시.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자기야, 오늘 정말 아름답네. 역시 내 여자야. 태미는 유진의 귓가에 속삭이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차분한 표정 아래 심장은 결전의 순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게 뛰고 있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미디어 아트 섹션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작은 탄성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이내 실망한 듯한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공간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하얀 벽과 기본적인 조명, 최소한의 구조물, 강지훈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급하게 다른 업체와 손발을 맞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 태미는 유진을 바라보며 거봐, 내가 뭘 했어? 라는 듯한 조소띤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승리로 끝났다고 확신했다. 잠시 후 유진이 공간 중앙에 마련된 단상 위로 올라섰다. 모든 조명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용해졌다. 태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옆에 섰다. 유진이 자신과 유신건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유진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갤러리 가장 뒤쪽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는 강지훈과 눈을 맞췄다. 지훈은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귀한 시간을 내어 공명하는 경계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진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경계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진실과 거짓, 예술과 현실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표면 아래에 감춰진 본질을 보지 못하고 꾸며진 이야기에 속아 진실을 외면하곤 합니다. 그녀의 말에 태민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단순한 감사 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서두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경계가 무너지고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유진이 말을 마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갤러리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완벽한 어둠이 내렸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리는 찰나 공간 곳곳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쿵. 평범해 보였던 하얀 벽들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분리되고 회전하고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루버들이 각도를 바꾸며 빛을 칼날처럼 쏘아내렸고 바닥에서는 새로운 구조물들이 솟아올랐다.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평범했던 상자는 관객들을 압도하는 거대하고 경이로운 미궁으로 변해 있었다. 빛과 그림자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춤을 췄고 공간은 스스로 숨을 쉬는 듯했다. 관객들은 넋을 잃고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건축을 넘어선 살아있는 설치 미술이자 한편의 대서사시였다. 홑! 세상에, 이게 어떻게... 탄성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태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그가 알던 계획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유진은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서늘한 분노마저 품고 있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놀라운 공간은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업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렸다. 이 공간은 거대한 힘에 의해 자신의 재능을 짓밟히고 그림자 속에서 작업해야만 했던 한 천재 건축가의 영혼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유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갤러리 뒤편에 지훈을 비췄다. 사람들은 충격 속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유신건설의 후계자인 강태민의 동생. 업계에서는 실패한 아웃사이더로 알려진 인물. 그가 이 경이로운 공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다. 개요! 거짓말 저게 무슨... 태민이 이성을 잃고 소리치려던 순간 유진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본래는 참여 작가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올 예정이었던 스크린이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TMC 파트너스 내부 보고서. 태민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화면에는 그가 유신건설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 세탁을 한 정황이 담긴 회계 장부와 내부 이메일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의 이름과 사인이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들,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보여주는 해외 계좌 내역까지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스크린과 태민의 얼굴을 번갈아 찍기 시작했다. 강태민 씨는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감추고 후계자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저와의 결혼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화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다원 글라스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루멘테크에 압력을 넣은 정황. 이사회를 사주하여 프로젝트를 방해한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화면이 반으로 나뉘고 한쪽에는 몇 년 전 국제건축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지훈의 도서관 설계도가, 다른 한쪽에는 유신건설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복합문화공간의 컨셉 디자인이 나타났다.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이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훔쳐 상업적인 포장지만 바꾼 파렴치한 도둑질의 증거였다. 유학? 태민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선 후였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추악한 괴물의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객석에 앉아있던 강만철 회장은 충격으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된 순간 갤러리 전체에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비밀리에 녹음된 태민의 목소리였다. 그놈의 작은 건축사무소.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 평생 재기하지 못하게. 이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네가 나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네가 가장 아끼는 놈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지. 그의 목소리는 갤러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그의 파멸을 알리는 마지막 조종, 디아오종이었다. 모든 폭로가 끝난 후 유진은 단상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아름다운 약혼녀가 아니었다. 거대한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 강인하고 위대한 전사였다. 그녀의 시선은 인파를 뚫고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수십 년간 겪어온 억압과 서름,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명예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유진은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우리가 해냈다는,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강태민은 기자들과 분노한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파괴하려 했던 바로 이 공간에서 그의 세계는 가장 화려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제국을 위한 막은 그렇게 내려왔다. 갈라의 밤은 광란으로 끝났다. 한유진이 준비한 폭탄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유신건설과 강씨 일가를 집어삼켰다. 갤러리는 순식간에 취재진과 뒤늦게 도착한 검찰 수사관들, 그리고 충격에 빠진 손님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힌 채 유진을 향해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다. 한유진, 이 배신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비명은 갤러리 전체를 울렸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유신건설의 빛나는 후계자가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결국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마치 생쥐처럼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유진은 섬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의 원본을 넘겼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진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이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새벽녘. 텅 빈 갤러리에는 전쟁이 핥히고 지나간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유진은 힘없이 단상 계단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었다. 고개를 들자 강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두 명의 생존자처럼 말없이 서로의 존재에 기댔다. 끝났네요.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감격과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끝났어요?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단단한 어깨가 안도감을 주었다.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제가 할 말입니다. 한유진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저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내 날개를 되찾아 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섣불리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이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을 함께 느끼고 싶었다. 다음 며칠간 세상은 유신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강태민의 범죄 행각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유신건설의 주가는 폭락했다. 강만철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유진은 세기의 악녀와 정의의 심판자라는 극단적인 평가 사이를 오갔다. 어떤 이들은 약혼자를 파멸시킨 그녀의 냉혹함에 혀를 내둘렀고 어떤 이들은 거대 권력에 맞선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세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 그것 하나뿐이었다. 강지훈은 하루아침에 한국 건축계의 신데렐라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고 그의 졸업작품이었던 도서관 설계도는 다시금 주목받으며 천재의 비운한 서사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국내외 유수의 건축회사에서 믿을 수 없는 조건의 영입 제안이 쏟아졌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에게는 명예나 부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무너진 그의 가족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초췌한 모습으로 자택에 칩거하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평생을 하늘처럼 여겼던 아버지. 그의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지기만 했던 아버지. 하지만 오늘 그는 더 이상 주눅든 아들이 아니었다. 왜 오셨습니까? 강 회장은 아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듯 창밖만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정말 모르셨습니까? 형이 제 디자인을 훔쳤을 때, 그리고 회사에 돈을 빼돌리고 있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강 회장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태민이는 내 꿈의 결정체였다. 유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줄 완벽한 후계자.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 녀석의 작은 흠집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지. 너의 재능이 태민이를 불안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너를 희생시키는 쪽을 택했다. 이 아비는 괴물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였다. 지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수십 년간 묵혀온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거대했던 몸을 무너뜨렸다. 지우는 말없이 아버지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분노와 원망이 아버지의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폭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세상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갈 무렵, 유진과 지우는 처음 만났던 그의 작업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그동안의 법적 절차와 언론 대응으로 두 사람 모두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유진이 먼저 웃으며 말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다. 네, 덕분에요. 지우는 따뜻한 커피를 그녀에게 건넸다. 익숙한 커피 향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녹였다. 궁금한 게 있어요. 유진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왜 그 꿈에 당신이 나왔을까요? 모든 건 그 이상한 꿈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잖아요. 지훈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정말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유진 씨를 알고 있었어요. 형의 약혼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아트 디렉터 한유진으로서. 당신이 기획한 첫 번째 전시회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신인 작가의 작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상에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당신의 안목과 용기를 존경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죠. 저는 그저 강태민의 보잘것없는 동생이었으니까. 그는 조용히 고백했다. 그의 오랜 짝사랑을 그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그림자 속에서의 오랜 기다림을 아마도 당신의 무의식이 먼저 알아차렸던 게 아닐까요?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을 구속하는 위선적인 세계가 아닌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그래서 저를 당신의 꿈속으로 불러낸 거겠죠.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꿈은 단순한 욕망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보낸 간절한 구조 신호였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유진 씨, 이제 더 이상 꿈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는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내가 당신의 현실이 되어줄게요. 당신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벅찬 행복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한 대답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입을 맞췄다. 꿈속의 키스처럼 거칠고 절박하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경건한 키스였다. 오랜 기다림과 아픔,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확인한 안도감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길고 긴 폭풍우는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격렬했던 폭풍우는 흔적도 없이 지나가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자신의 속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태민은 횡령, 배임, 표절, 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부패한 재벌 3세의 대명사 중 하나로만 남았다. 유신건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은 후에야 간신히 회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강만철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낙향하여 세상과 연을 끊고 살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이 들려왔다. 화려했던 제국은 그렇게 소리 없이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다. 한유진은 모멘텀을 떠났다. 유신 게이트의 주인공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명성을 드높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갤러리 이사회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촌의 한적한 골목에 작은 갤러리 시선을 열었다. 이름처럼.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작가의 진실한 시선을 존중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에 주목하는 공간이었다. 오늘 갤러리 시선에서는 한 젊은 작가의 첫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다. 유진은 긴장으로 굳어있는 작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민서 씨, 당신 작품은 충분히 훌륭해요. 당신의 눈으로 본 세상을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거대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롯이 자신의 안목과 철학으로 진정한 예술가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갤러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생명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순수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건축사무소 공간의 시약에서 직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사무소는 더 이상 성수동의 작은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젊고 재능 있는 건축가들로 북적이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핫한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장의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공간에 리듬감을 주고 햇빛이 들어오는 길을 따라 작은 정원들을 만들어 넣는 건 어떨까요? 그가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하자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건축은 더 이상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삶을 담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한 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세상의 편견과 싸워 자신의 언어를 되찾았다. 늦은 오후,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친 유진이 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긴장감이 없었다. 함께 역경을 헤쳐나오며 단단하게 굳어진 신뢰와 일상 속에 잔잔히 녹아든 편안한 애정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오늘 전시 정말 좋았어. 특히 그 신인 작가 대단하던데. 지훈이 운전을 하며 말했다. 그들은 그들만의 아지트로 향하고 있었다. 그렇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잖아. 유진이 장난스럽게 받아치자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인정. 나 같은 사람도 알아봤으니까.
그의 말에 유진도 함께 웃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평화롭게 흘러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작은 언덕 위에 지어진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집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지은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집의 창은 모두 남쪽을 향해 있어 언제나 따스한 햇살이 집 안가득 쏟아졌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유진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씻었고 지우는 익숙하게 파스타를 삶았다. 소박하지만 완벽한 저녁 식사였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오늘 각자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유진을 서재로 이끌었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미완의 설계도와 건축 모형으로 가득 찬 불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과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그가 존경하는 건축가들의 작품집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서재 중앙에 놓인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거대한 백지가 펼쳐져 있었다. 이게 뭐야? 유진이 물었다. 지우는 그녀의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으며 그녀의 손에 연필을 쥐어주었다.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 그는 백지의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은 공간을 그려봐. 미술관도 좋고 학교도 좋고 아니면 아주 작은 벤치라도 상관없어. 당신이 꿈꾸는 세상을 이제 내가 현실로 만들어줄게. 유진은 손에 들린 연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를 흔들었던 그 지독한 꿈, 한 남자의 동생과 격정적으로 뒤섞이던 그 꿈은 어쩌면 그녀의 영혼이 보낸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을지도 모른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 그리고 그 외침은 그림자 속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외로운 영혼에게 가닿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구원했다. 유진은 지훈의 품에 기댄 채 백지 위에 조심스럽게 첫 번째 선을 그었다. 그것은 무엇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시작의 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 누구보다 그녀를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세상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미래는 눈앞에 저 백지처럼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꿈에서 시작된 위태로운 인연은 이제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현실이 되어 그들의 시간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캔버스 위에 그들의 사랑과 꿈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